1926년 8월 29일 헝가리 평원 한복판에서 한 왕국이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모하치 전투, 이름만으로도 유럽 전역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그 이름. 헝가리의 젊은 왕 러요시 2세는 그날 늪지 속에서 전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도망치다 익사했습니다. 왕의 시신은 나중에 진흙탕 속에서 발견되었고 함께 전사한 귀족들의 수는 헝가리 정치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그 순간 유럽의 심장부로 향하는 문을 걷어차고 들어왔습니다. 발칸 반도는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고 중부 유럽으로 가는 길은 이제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술탄 술레이만 1세가 이끄는 제국군은 세 대륙을 걸쳐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보병, 기병, 예니체리, 공병, 포병, 행정관료까지. 이들은 단순히 싸우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복을 행정화하고 전쟁을 제도화하며 패배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모하치 이후 헝가리는 세 조각으로 찢겼습니다. 첫 번째는 오스만 제국의 직할 영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완충지대가 되었습니다. 무정부 상태, 약탈과 방화와 끝없는 공포가 일상이 된 땅. 여기서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으려는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요새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다, 페스트, 에스테르곰, 숄록, 베스프렘. 한때 안전을 의미하던 이 이름들은 이제 패배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국경선은 북쪽으로 계속 밀려났고 사람들은 그 선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국경선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포의 경계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매 계절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인가? 다음은 우리 마을인가? 다음은 내 가족인가? 요새가 무너지는 건 단순히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요새가 무너지면 그 주변의 마을들이 무너집니다. 마을이 무너지면 농장이 불타고 곡식이 불타고 가축이 끌려가고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요새는 단순히 군사 거점이 아니었습니다. 요새는 희망의 마지막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다의 함락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다는 헝가리의 수도였습니다. 왕궁이 있던 곳, 왕국의 심장이 있던 곳. 1941년 오스만군은 부다를 점령했고 이 도시는 이후 15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부다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헝가리 전역에 절망을 퍼뜨렸습니다. 만약 수도가 무너졌다면 대체 무엇이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부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부다는 헝가리라는 정체성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이제 오스만 깃발 아래 있었습니다. 숄록, 베스프렘, 그리고 수많은 작은 요새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오스만군의 전술은 무시무시하게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병을 중심으로 전쟁을 설계했습니다. 거대한 대포들이 성벽을 두들겨 패고 공병들이 땅굴을 파고 보급선이 끊임없이 탄약과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학적 계산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전쟁을 과학으로 만들었고 헝가리는 그 과학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북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불타는 마을에서 연기만 남은 채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남쪽에서 멀어지기 위해 걸었습니다. 국경 주민들은 느꼈습니다.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헝가리 내부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는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에 급급했고 귀족들은 서로를 불신했으며 군대는 자금과 훈련과 사기 모두가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헝가리 북부에 작은 도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게르. 대부분의 유럽 장군들은 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에게르는 작았습니다. 인구는 몇 천 명에 불과했고 요새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으며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에게르는 그저 수많은 점들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 하지만 에게르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게르는 헝가리 북부 광산 도시들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은광산. 헝가리의 은광산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광산 중 하나였고 합스부르크 제국의 중요한 재정 자원이었습니다. 만약 에게르가 무너지면
그 뒤에 광산 도시들도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스부르크는 자금줄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에게르는 또한 도로망의 결절점이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주요 도로들이 에게르를 통과했습니다. 보급로가 여기를 지났고 군대가 여기를 지났으며 정보가 여기를 지났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에게르는 작지만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 장군들은 이걸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에게르? 그런 작은 요새가 뭘 할 수 있겠어. 에게르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농부들이 밭을 갈고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고 성직자들이 기도를 올리고 병사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이들은 뒤섞여 살았습니다. 요새 안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거리를 걸었고 같은 우물을 사용했으며 같은 두려움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에게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남쪽에서 올라오는 소식들은 점점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새가 무너졌다. 마을이 불탔다. 사람들이 사라졌다. 에게르 주민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인가?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에게르가 무너지면 그 뒤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에게르는 더 이상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에게르는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스만 제국이 움직였습니다. 술레이만 1세의 제국은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헝가리 북부의 광산 도시들을 장악해야 한다. 합스부르크를 재정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게르가 먼저 무너져야 한다. 오스만 제국의 지휘관들 아흐메드 파샤와 알리 파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에게르는 빠르게 함락될 것이다.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오스만군이 편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병, 기병, 예니체리, 공병, 포병, 행정관료, 이들은 단순히 행군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동하는 도시였습니다. 텐트, 장비, 대포, 공성장비, 보급수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대포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청동 대포들, 성벽을 부수기 위해 설계된 무기들. 이 대포들을 운반하려면 수십 마리의 말과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그럴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이었고 제국은 자원을 의미했습니다. 오스만군은 승리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겼습니다. 발칸에서, 중부 유럽에서, 중동에서. 패배는 그들에게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지휘관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에게르? 그건 그저 또 하나의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곧 무너질 요새, 곧 추가될 승리.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에게르의 수비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병력은 약 2,000명. 이 중에는 정규 병사도 있었지만 민간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인, 농부, 심지어 여성과 노인까지. 이들이 전부였습니다. 2,000명.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오스만군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당시 추정으로는 3만에서 4만 명 사이였습니다. 철수 대 사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 이건 자살이다. 2,000명으로 4만 명을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북쪽으로 후퇴해서 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반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떠나면 에게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광산 도시들, 마을들, 모든 것. 우리는 여기서 버텨야 한다. 그리고 그때 에게르의 사령관 도보 이슈트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싸운다. 그는 화려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책에 이름이 크게 적힌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한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낭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문제로 봤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보 이슈트반은 요새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성문, 포대, 우물, 보급,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강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점을 계산했습니다. 어디가 무너질 것인가? 어디서 물이 부족할 것인가? 어디서 식량이 떨어질 것인가? 그는 이 모든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하나하나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새의 모든 시민을 방어체계에 편입시키겠다. 이건 단순히 병사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모두의 싸움이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모두가 역할을 맡아야 한다. 요새는 하나의 기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계의 모든 부품이 작동해야 한다. 병사와 시민의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물을 나르고 식량을 준비하고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노인들은 탄약을 나르고 돌을 준비하고 감시를 섰습니다. 장인들은 무기를 수리하고 성벽을 보강하고 새로운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밤낮 없이 불을 지폈고 목수들은 방어 구조물을 세웠으며 석공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거리 전체가 군사화되었습니다. 창고는 무기고가 되었고 안뜰은 훈련장이 되었으며 집들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에게르는 더 이상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에게르는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요새의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훈련이 반복되었습니다. 화재 대응, 부상자 후송, 탄약 보급,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었습니다. 규율이 형성되었습니다. 공포가 질서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이곳은 더 이상 마을이 아니다. 우리는 요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명의 특이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게르겔리 보르네미서.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명가였습니다. 화약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약을 대포나 머스킷에 넣는 용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르네미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화약을 창조의 도구로 봤습니다. 보르네미서는 즉석 제작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붙는 통, 기름과 화약을 채운 나무통에 불을 붙여 성벽 아래로 던지는 무기, 유리폭탄, 유리병 안에 화약과 쇠조각을 넣고 점화 장치를 달아 터뜨리는 무기. 이건 기존 전쟁 규칙을 완전히 벗어난 발상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전쟁에서는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르네미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규칙이 중요한가 아니면 생존이 중요한가? 왜 이런 무기가 중요했을까요? 첫째, 수적 열쇠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2,000명으로 4만 명을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4만 명 중 일부가 혼란에 빠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둘째,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대포에 익숙했고 활에 익숙했으며 검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불타는 통이 떨어진다면, 갑자기 유리병이 터지면서 쇠조각이 사방으로 튄다면 그건 공포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공포, 예측 불가능성은 그 자체로 무기였습니다. 오스만군은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믿었고 경험을 믿었으며 승리의 공식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르네미서의 무기들은 그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시스템은 흔들립니다. 경험은 쓸모없어집니다. 그리고 승리의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1552년 9월 오스만군이 에게르에 도착했습니다. 계곡을 가득 채운 텐트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야영지를 세웠습니다. 에게르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수비군은 숨이 막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텐트, 깃발, 말, 대포, 이 모든 것이 지평선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포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청동 대포들이 성벽을 향해 조준되었습니다. 공병들이 진지를 구축했고 포병들이 화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첫 포성이 울렸습니다. 폭발음이 계곡을 채웠습니다. 성벽이 흔들렸습니다. 돌이 부서지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포탄이 성벽에 박혔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또 한 발, 또 한 발, 대포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리듬처럼 숨처럼 끊임없이. 방어군은 대응했습니다. 소형포를 발사했고 머스킷과 활로 방역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균형 잡힌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스만의 대포는 거대했고 사정거리가 길었으며 파괴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에게르의 소형포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르네미서의 무기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불붙는 통이 성벽에서 던져졌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성벽에 접근하려던 순간 갑자기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폭발, 불길, 비명, 혼란. 오스만 병사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가 일어난 거지? 저건 뭐지? 유리폭탄이 터졌습니다. 쇠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이건 그들이 아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오스만군은 일시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지휘관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하지만 에게르 수비군에게는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첫날이 지났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성벽은 손상되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쳤지만 죽지 않았다. 우리는 버텼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오스만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연속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대포가 울렸습니다.
수비군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성벽은 계속 흔들렸고 돌은 계속 부서졌으며 사람들은 계속 지쳐갔습니다. 참호가 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공병들은 성벽을 향해 참호를 팠습니다. 매일 밤 참호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비군은 이걸 막으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밤은 어두웠고 적은 많았으며 총알과 화살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다리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사다리를 들고 성벽에 달려들었습니다. 근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검, 창, 주먹, 사람들이 떨어졌고 비명이 울렸으며 피가 흘렀습니다. 수비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돌을 던지고 기름을 부었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성벽 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참혹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의료시설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수면 부족은 판단력을 흐렸고 실수가 늘어났습니다. 성벽 보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대포는 계속 성벽을 두들겼고 돌은 계속 부서졌습니다. 석공들은 밤낮 없이 일했지만 포수 속도보다 파괴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큰 균열이 되었고 큰 균열은 결정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남쪽 성벽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스만군은 이걸 알아챘습니다. 지휘관들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기를 집중 공격하라. 모든 대포를 저 지점에 조준하라. 포격이 집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종일, 3일 종일. 균열은 점점 커졌습니다. 에게르 수비군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부 전투가 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면 적이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거리에서 싸워야 한다. 집에서 싸워야 한다. 모퉁이에서, 안뜰에서, 지붕에서 모든 곳이 전장이 될 것이다. 시간을 버는 것. 그게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는 것. 구원군이 올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합스부르크가 군대를 보낼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남쪽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돌과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틈이 생겼습니다. 오스만군이 볼 수 있을 만큼 큰 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틈. 오스만 지휘관들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격, 최종 돌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무너진 성벽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북소리, 함성, 발소리. 땅이 흔들렸습니다. 잔해 속에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돌과 먼지와 피로 뒤덮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난투였습니다. 칼, 창, 돌, 주먹 모든 것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르네미서가 마지막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화공 무기. 그는 미리 준비해둔 대량의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사라졌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연기가 오스만군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병사들이 기침을 했고 눈물을 흘렸으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의 명령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북소리가 묻혔고 함성이 사라졌습니다. 에게르 수비군은 이 혼란 속에서 역습했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돌이 있는지,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그들은 연기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길을 잃었지만 에게르 수비군은 집에 있었습니다. 오스만군 지휘부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지휘관들은 서로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는 밀어붙이라고 했고 일부는 후퇴하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끊겼습니다. 전투는 혼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오스만군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재편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러나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공격할 것이다. 지휘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명령이 내려졌고 병사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연기가 걷히고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에게르 수비군은 성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가? 정말로? 성벽은 부서졌고 사람들은 지쳤으며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군은 물러났습니다. 오스만군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편성을 시도했지만 사기가 꺾였습니다. 보급이 부족했고 날씨가 악화되었으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오스만군은 남쪽으로 철수했습니다. 에게르는 버텼습니다. 이 공방전은 오스만 제국을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강력했고 여전히 위협적이었으며 여전히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에게르의 승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에게르가 증명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2,000명과 4만 명의 차이는 단순한 산수가 아니다. 의지가 있으면, 준비가 있으면, 결속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에게르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에게르는 선택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선택. 에게르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건 버티는 것이다. 끝까지 서 있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에게르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버티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버텼습니다. 역사는 에게르를 기억합니다. 작은 요새, 작은 사람들, 그리고 거대한 의지. 1952년 헝가리 북부의 한 도시에서 세상은 배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의 가치를, 버텨낸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세요.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고 신작 영상을 일반 공개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에게르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잔해는 전장을 바꿨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더 이상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로였습니다. 돌무더기, 부서진 목재, 뒤틀린 철제 구조물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평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오스만군이 익숙한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몇십 명, 기껏해야 100명 정도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 이상은 서로 부딪혔고 서로 방해했으며 서로를 밀쳤습니다. 대규모 병력의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4만 명이든 2,000명이든 이 좁은 공간에서는 동시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었습니다. 시야가 제한되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연기가 자욱했으며 돌무더기가 앞을 가렸습니다. 10m 앞을 보기 어려웠고 20m 앞은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이 어디 있는지, 아군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적이 어디서 방역하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소음이 증폭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폭발음, 비명,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령을 외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북소리는 혼란 속에 묻혔고 나팔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방향을 잃었습니다. 오스만군의 강점 중 하나는 조직력이었습니다.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정확히 전달되고 부대가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하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 그 조직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휘 전달이 단절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뒤에 있었고 병사들은 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잔해와 먼지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이 앞선 병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갈 것인가, 옆으로 돌 것인가, 뒤로 물러날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이 없었습니다. 에게르 수비대는 즉흥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잔해를 이용했습니다. 무너진 돌을 쌓아 올려 임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부서진 목재를 세워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즉석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갑자기 바리케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멈춰야 했고 우회해야 했으며 시간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고저차를 활용했습니다. 잔해는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높았고 어떤 곳은 낮았습니다. 수비대는 높은 곳을 점령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건 항상 유리합니다. 돌을 던지면 중력이 돕습니다. 창을 찌르면 각도가 유리합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발을 헛디뎠고 균형을 잃었으며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보급을 담당했습니다. 물을 나르고 탄약을 나르고 부상자를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투가 잔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급과 전투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민간인들은 이제 즉각적 전투 지원을 했습니다. 병사 옆에서 돌을 건네주고 칼을 건네주고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 싸웠습니다. 돌을 던지고 창을 휘두르고 적을 밀어냈습니다. 전투와 생활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비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오스만군을 물리칠 수 없다. 하지만 오스만군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 하루를 더, 몇 시간을 더, 몇 분을 더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승리의 환상은 없었습니다. 단지 생존의 의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보르네미서가 마지막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 무기들을 아껴뒀습니다.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한 번만 효과가 있다는 걸. 적이 놀라는 건 처음뿐이다. 두 번째부터는 적응한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바로 지금 화공 무기였습니다. 기름과 화약을 결합한 혼합물. 통 안에 넣어져 있었고 점화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보르네미서는 이걸 좁은 돌파구에 배치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집중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바로 그곳. 가장 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치솟았고 열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폭발의 효과는 배가 되었습니다. 압력이 사방으로 튀었고 파편이 날아갔으며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일부는 넘어졌고 일부는 불에 타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그저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연기, 두꺼운 연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기침을 했고 눈물을 흘렸으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누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겪은 공포는 특별했습니다. 이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예측 불가능성의 공포였습니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갑자기 불길이 치솟고 갑자기 연기가 모든 것을 가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병사들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건 기술의 우위가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보르네미서의 무기는 오스만의 대포보다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았습니다. 좁은 공간, 밀집된 적, 제한된 시야. 이 상황에서 화공 무기는 완벽했습니다. 상황 적응력이 기술을 이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투의 주도권이 미세하게 이동했습니다. 오스만군은 여전히 숫자에서 우위였습니다.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멈췄습니다. 재정비했습니다.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에게르 수비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오스만군의 문제는 커졌습니다. 이건 그들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에게르는 빠르게 함락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 하지만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지만 요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직도 버티는가? 지휘관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흐메드 파샤는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추가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 더 밀어붙여야 한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무너진다. 하지만 알리 파샤는 반대했습니다. 손실이 너무 크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병사를 잃었다. 더 이상 밀어붙이는 건 비효율적이다. 두 지휘관의 판단이 달랐고 그 차이는 군대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국군이다. 우리는 항상 이긴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신감은 흔들렸습니다. 매일 공격하고 매일 밀려나고 매일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진전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와 바람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보르네미서의 화공 무기가 만들어낸 연기는 며칠 동안 계곡에 머물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기가 움직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오스만군은 공격할 때마다 이 연기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숨쉬기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방향을 잃기 쉬운 공간. 명확한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입니다. 승리의 기세, 진전의 감각. 하지만 에게르에서는 그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오스만군은 공격했지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전진했지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군대는 무너집니다. 외부의 패배가 아니라 내부의 붕괴로. 제국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패배는 가끔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모든 전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체는 달랐습니다. 정체는 제국의 신화를 무너뜨립니다. 오스만 제국은 멈추지 않는 군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정복하고 확장합니다. 하지만 에게르에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병사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적인가? 어느 날 아침 포병들이 대포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대포를 재배치하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포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격 위치에서 이동 위치로, 전투 준비에서 행군 준비로. 에게르 수비대는 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속임수인가? 혹시 다른 각도에서 공격하려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오스만군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과정은 조용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이건 패주가 아니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철수했습니다. 텐트를 걷고 장비를 싸고 부대를 재편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이건 패배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단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승리의 함성이 없었습니다. 에게르 수비대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일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으며, 일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긴 게 맞나? 정말로 우리가 이긴 건가? 붕괴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만약 오스만군이 하루만 더 밀어붙였다면 아마 에게르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보급은 바닥났고 병사들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방어선은 너무 약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군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에게르가 아직도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에게르를 구했습니다. 에게르 내부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환호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 정말로 살아남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죽음을 예상했기 때문에 생존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철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요새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유럽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오스만을 막을 수 있다. 숫자가 적어도 힘이 약해도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다. 반드시 이긴다는 신화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들도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나중에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이 떠난 뒤 에게르는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던 포성이 멈췄고 함성이 사라졌으며 폭발음이 끊겼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소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성벽 위에는 수비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오스만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텐트가 걷히는 모습을, 깃발이 사라지는 모습을.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웃었으며 일부는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즉시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멈췄지만 두려움은 즉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이건 함정인 건 아닐까?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들은 계속 성벽을 지켰습니다.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먼지 구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부상자를 확인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누가 살았는가? 누가 죽었는가? 가족을 찾는 사람들, 친구를 찾는 사람들, 이웃을 찾는 사람들. 일부는 찾았고 일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전사자들의 시신이 거리 곳곳에 있었습니다. 수비병도 있었고 민간인도 있었으며 심지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파괴된 주택들이 즐비했습니다. 포탄에 맞아 무너진 집, 불에 탄 집, 지붕이 날아간 집. 창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식량은 거의 소진되었고 탄약도 바닥났으며 의료물자도 부족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쪽 성벽에 거대한 구멍, 균열이 간 동쪽 성벽, 호수가 필요한 북쪽 성문. 에게르는 살아남았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라는 단어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승리인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잃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이게 승리인가? 공허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무언가를 성취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 탈진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몸, 제대로 먹지 못한 몸, 끊임없이 긴장했던 몸. 이제 긴장이 풀리자 몸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거리에서, 성벽에서, 집안에서.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깊은, 어두운, 꿈 없는 잠. 에게르가 지켜졌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사람들은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남았다. 에게르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 요새는 여전히 서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조금씩 감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보 이슈트바는 전투가 끝난 뒤에도 조용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을 하지 않았고 기념식을 열지 않았으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일을 계속했습니다. 부상자를 돌보고 성벽을 보수하고 보급을 재정비했습니다. 마치 전투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의 행동은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성벽을 보수했고 시민들과 함께 잔해를 치웠으며 부상자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승리를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다. 병사들의 용기, 시민들의 헌신, 장인들의 기술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것이다. 공로를 나누는 방식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도보 이슈트바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성벽을 지킨 병사의 이름, 탄약을 나른 여성의 이름, 무기를 만든 대장장이의 이름. 그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정이었습니다. 너의 역할이 중요했다. 너 없이는 우리가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지휘 스타일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뢰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리더는 실패합니다. 상황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문제는 너무 복잡하며 변수는 너무 많습니다. 도보 이슈트바는 이걸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고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그들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공포 관리가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전투 내내 그는 침착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도, 오스만군이 밀고 들어올 때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착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사령관이 침착하면 병사들도 침착해집니다. 사령관이 통제력을 유지하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에게르 방어는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보 이슈트바는 중요했지만 그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보르네미서도 중요했습니다. 성벽을 지킨 병사들도 중요했습니다. 물을 나른 여성들도, 무기를 만든 장인들도, 부상자를 돌본 노인들도 모두 중요했습니다. 이건 집단의 승리였습니다. 공동체의 생존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명령을 내리는 것,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리더를 믿으면 그들은 리더의 명령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으면 그들은 협력합니다. 신뢰가 있으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도보 이슈트바는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에게르를 지켰습니다.